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83화 시작하겠습니다. 6월 첫 주라서 패트리온에서 후원 중이신 분들 성함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패트리온에서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현우님, 최준호님, 박재권님, DG님, 지우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애쉬팔사님, 알프레덕님, 다니엘리님, 윤님 감사합니다. 항상 후원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게스트로 레벨업의 신정규님 모셨는데요. 그 전에 잠깐 자기소개를 하고 이렇게 정규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면 좋겠네요. 네. 갑자기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굴입니다. 저는 오늘 ML AI 얘기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유은입니다. 네. 네. 저도 항상 나오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정규입니다. 저도 뭐 이름을 해야 되나요? 해주셔도 되고, 네. 네, 인유아이즈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신정규입니다. 인유아이즈. 네. 정규님, AI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사실 AI에 관심이 없는 청취자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잠깐 뭐 이제 회사 소개라든지 아니면 저희 하시는 회사는 일들 AI에 소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네.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랩을업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연구실을 업그레이드하겠다. 그래서 랩을업. 그래서 랩 파이프라인 업입니다. 원래 쓸 때는. 이거 가운데가 파이프라인이 처음 알았는데. 옛날에 니들웍스도 그런 이름으로 사실 지키는 했었죠. 그래요? 니들웍스도 니드 파이프라인 웍스였어요. 파이프라인 좋아하시는군요. 네, 뭐 버릇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다 레벨업인 줄 알고 랩블록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야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레벨업의 중의적으로 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파이프라인. 네. 이거 이름은 신정규님이 지으신 건가요? 제가 짓는데 참여를 했죠. 여러 명이서 수십 개의 후보를 놓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됐으면은 그 레비테이트라는 이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실을 띄우자. 그래서 레비테이트. 네. 레벨업이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좀 간단한 이름이어야 조금 더 와닿는데 네. 레벨업은 뭔가 이제 나를 이렇게 업시켜 줄 것 같은 그런 대부릴 분들은 항상 고생하십니다. 느낌. 기사가 뭔가 어딘가 뜨면 또 어인지 아인지 항상 보고 네, 그거 그쵸, 보고서 아니면 이제 부탁을 드리죠. 그 수정 좀 부탁드려요. 홈페이지에 표기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국어 이름을 그 유인물에서 지을 수가 없어요. 네, 다들 아인 줄 알 때까지 나오자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렇군요. 그럼 레벨업이 만들고 있는 그 백엔드 AI라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예, 저희는 백엔드 AI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뭐 큰 AI 모델이라거나 아니면 뭐 작아도 상관없죠. 어쨌든 AI 모델을 훈련할 때 이제 컴퓨터를 수없이 많이 동원을 하거나 GPU를 수없이 많이 동원을 해야 될 때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해주는 클러스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리눅스를 깔고요. 네. 그 위에 백엔드다 AI를 깔고 그러니까 여러 대를 그냥 연결하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붙어서 큰 AI 클러스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접속을 해서 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팀을 만들어서 같이 모델을 만들거나 다 만든 모델을 서비스렛으로 보내서 뭐 AI 모델 인퍼런스를 한다거나 이제 뭐 그런 다양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AI 클라우드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AI를 할 줄 몰라서 네, AI를 한단 말이 이상한 말 같긴 하지만 네. 그러면 그냥 인프라에서 보면 쿠버네티스 같은 느낌일 건가요?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역할을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도 있죠. 소코반이라고 부르는 레이어가 있고 쿠버네티스는 없어도 되고요. 네. 있으면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를 붙인다는 게 아니라 서비스할 때 쿠버네티스 같은 역할을 AI용으로 해주는 게 백엔드 AI. 그렇죠. 오케스트레이션도 하고 네, 그 아래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들으신지 몰라가지고 네. 리눅스 커널에서 저희도 잘 모릅니다.
막 얘기해도 되겠죠? 네. 뭐 시스템 콜 레벨에서의 후킹을 해서 리눅스가 어떤 특정한 작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붙어 있는 뭐 MPU나 GPU 등의 가상화를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아래쪽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드라이버랑 시스템 콜 레벨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에서 이제 컨테이너 기반이나 VM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서버들이나 여러 GPU들을 사용해서 큰 모델을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바운드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멀티노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고 요새 모델들은 컴퓨터 한 대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 모델을 그렇군요. 그냥 올리는 것만 해도 뭐 3대 4대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환경을 설정을 해주는 것도 다 자동화를 하고 네트워크도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고 뭐 등등등의 일을 해주는데 그걸 뭘 해주는지는 사용자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사용자는 그냥 원하는 만큼 눌러서 버튼을 누르면 내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AI 클라우드를 쓰고 싶은 자체적으로 쓰고 싶은 회사들이 도입을 해서 뭐 컴퓨터 뭐 100대, 200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죠. 그래서 AI 만들기도 하고 AI라는 표현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 네. 그럼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시죠. 네, 딥러닝을 하고 딥러닝. 딥러닝 모델을 한 걸 이제 뭐 서비스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A/B 테스트를 통해서 모델 업데이트하기도 하고 이런 MLOps 레벨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곳에서 AI를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뒷단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렇죠. 있는 거군요. 최적화 부분 말 그대로 백엔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쿠버네티스 마냥 요청을 받아서 어떤 쿠버네티스는 보통 정해진 워크로드를 뭐 이미지로 패키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 개를 띄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백엔드.ai 같은 경우는 그런 컨테이너를 띄우되 이 컨테이너 플릿이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마치 도커 컴포즈를 띄우듯이 다른 역할을 가지고서 띄운다거나 아니면 그 여러 노드에 걸쳐 가지고 얘네들이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띄운다거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서로 19168로 연결된 뭐 노드 100개가 자동으로 IP가 할당이 된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자잘한 일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둡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하둡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잖아요. 온프렘에. 네. 그게 아니라 하둡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하고 노드 수를 정해주면 쓰고 뜬 다음에 쓴 다음에 그걸 없애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데이터 포인트가 저장돼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또 하둡을 띄울 수 있고 이런 걸 굉장히 유연하게 해줍니다. 말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이게 저도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저는 레벨업이 어떤 길을 가는지 사실은 약간 지켜보긴 했거든요. 몇 년간. 근데 저한테 되게 서프라이즈 했던 거는 뭔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하시는 것도 약간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방향으로 가시고 또 사실은 레벨업에 계신 조만성 님도 만나뵌 적에서 얘기해본 적 있는데 거의 컨테이너 런타임도 거의 네, 웬만한 건 다 빌드를 하죠. 네, 그렇게 가시는 거 보고 와, 엄청나게 직접 만드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되게 저한테는 신선하긴 했어요. 보통은 그런 류 인프라들이 그냥 쿠버네티스 위에 API로 올려가지고 하는 팀들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런타임 그냥 컨테이너 런타임 올려 있는 거 쓰고 근데 레벨업이 가는 길이 좀 특별했다고 생각하기는 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를 1,000만 원짜리 사면 10%를 아끼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것도 많아 보이긴 하네요. 근데 뭐 100억 원어치 컴퓨터를 샀다고 하면 10%면 10억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10% 성능을 향상하면 10억을 버는 게 되는 거죠. 그 시스템에서. 그래서 마지막 한 비트까지 짜내자. 이런 것로 뭐 맞춰서 컴파일도 다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가지 패치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주로 인프라 삽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극한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약간 좀 손 직접 하는 방향으로. 네, 그렇죠. 드라이버까지도 손을 대기도 하죠. 네. 그러면 제품화했다고 여기시는 시점이 네, 창업 시점으로부터 조금 많이 딜레이되는 편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2015년에 창업을 했는데 저희가 오픈 소스로 개발하거든요. 코어는. 그런데 2017년 11월이니까 창업하고 한 2년 반 있다가 정식 버전이 처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첫 버전은 2019년 말에 나왔고요.
4년 정도 후에. 어. 네. 그럼 그 2년 첫 버전이 나왔다는 게 예전에 삼성 구글 거기선가 발표하신 적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기에는 이제 UI를 만들어 줘야 되는지 몰랐다 이러면서 그렇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사용자들이 UI가 필요한지 다 모르고 CLI만 주고 만들고 있었는데 UI를 만들니까 되게 좋아하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 UI까지 붙은 게 첫 버전인가요? UI가 이제 2019년에 본격적으로 붙었죠. 그 앞에 버전들은 다 CLI만 있었습니다. 뭐 CLI면 되지 않나요? 개발자들이 뭐 GUI 같은 걸 쓰고 그러나 뭐 이런 느낌? 네. 이제는 GUI 많이 하죠.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도 꽤 계시고. 네. 지금은 몇 분이나 같이 지금 일하세요? 26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도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무겁네요. 갑자기. 그죠? 그러면 이제 계속 잘 모르니까 그런 이상한 질문하는데 이제 윤님도 계시니까 윤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GCP나 AWS는 클라우드 위에서 더 그런 거를 하시고 여기 이제 직접 만드시는데 이렇게 그냥 내가 쓰는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가 백엔드 AI를 쓰는 것과 이제 아무래도 빅테크니까 뭐 인력이 엄청나긴 하겠지만 이런 데서 서서 내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뭐가 필요해 모델이든 서빙도 되나요? 네. AI도 필요한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GCP를 못 쓴다고 가정을 해보죠. 못 쓰는 경우에 인터넷을 못 쓰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안 때문에.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그러면 생각보다 만나보면은 네. 약간 클라우드 자체를 못 쓰는 회사에 계신 분도 있긴 해요. 네. 뭐 정책이나 뭐 그쵸, 그런. 그쵸. 학교나 정책. 그러면 장비 납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회사들이 하는 거고 그래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순수 소프트웨어 아. 회사입니다. 채팅으로 질문이 올라와서 대신 네. 좀 읽어드릴게요. 요새 그래픽 카드 품귀가 심해서 오픈AI 같은 회사도 고생이 나던데 레브랍은 어떠신지 궁금한다고 최승우님이.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저희 고객이 걱정할 부분. 네, 그렇죠. 고객이 보통 걱정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 제품을 보통 그러니까 백엔드다 AI를 설치를 할 때 보면은 제품이 그 하드웨어가 있어야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설치가 되어야 검수를 받고 검수를 받아야 돈을 주잖아요. 근데 계속 납품이 늦어지면 우리한테 입금하시는 날짜도 계속 늦어진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꼭 요새만 그런 것도 아니고 A100 재작년 작년에도 항상 GPU는 품귀였습니다. 그래서 미뤄지지만 어쨌든 연말에 회계년도 끝나기 전에는 어떻게든 장비를 들여오더라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 문관경님이 드라이버 최적화는 어떤 부분인지도 살짝 언급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드라이버 최적화 같은 경우는 이분은 그런 쪽 좀 전문가시라서 네. 좀 더 어렵게 가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마이크 하나는 조금 더 가까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GPU를 가상화하는 걸 드라이버 레벨에서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GPU에 어떤 워크로드를 얹게 되면 그 GPU를 통으로 하나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라고 하면 컨테이너에 GPU를 하나 할당을 하거나 하나 둘 뭐 세 개 할당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개. 아니면 VM 같은 경우는 그 PCI 패스스루를 통해서 아예 그냥 노출을 시켜버리죠. VM 안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사람이 10명이고 10명이 동시에 쓰는데 GPU가 한 4개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GPU 드라이버를 가상화를 해서 실제로는 GPU가 4장인데 10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오버부킹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GPU가 너무 큰데 그걸 다 쓰지 않는 워크로드들 뭐 예를 들면 오토ML에서 초기에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하는 과정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콜랩스듯이 교육용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이 모델 사이즈가 크지 않은 것들을 GPU 하나 위에 여러 개를 올릴 때 그럴 때는 뭐 GPU 드라이버를 가상화를 해서 여러 개의 GPU로 쪼개서 제공을 하죠. 제가 서버 개발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생각해 보면 그 서버의 유휴 자원을 잘라서 네. 그냥
적은 용량의 인스턴스로 판다. 뭐 이런 개념. 네, 맞습니다. CPU나 램은 그런 게 되게 쉽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운영 체제는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다 그거를 그냥 자연적으로 해왔어요. 근데 GPU를 그러니까 일반 용도로 쓰기 시작한 지 역사가 오래 안 됐고 그 다음에 표준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너무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또 다들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이라 뭐 GPU의 표준을 만들자. 항상 이제 2등 이하는 그런 걸 추구합니다. 1등은 그런 걸 하지 않죠. 그래서 표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이버 레벨에서 들어가는 것들이고 또 이제 드라이버 최적화라고 하면은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꾸 예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걸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모델을 훈련할 때 가장 바틀렉이 되는 건 GPU는 아니고 사실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GPU를 뭐 250대를 써가지고 훈련을 하겠다. 보통 1000대죠. 왜냐하면 하나에 4대씩 꽂고 250 노드를 돌린다고 하면 1000대인데 그런 경우가 되면 이 1000대의 GPU들이 놀지 않으려면 그 1000대의 GPU들한테 다 다른 데이터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뭐 1000대까지는 아니고 보통은 노드 단위로 다른 걸 주니까 한 250개 그걸 이제 겹치지 않도록 청킹을 해서 데이터를 잘라서 이제 배치를 서로 다른 배치를 돌리고 그걸로 이제 다양한 파라미터를 탐색하게 만들어서 큰 모델을 훈련시키죠 빨리.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기계가 10기가를 초당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걔가 예를 들면 200대가 그 10기가를 나눠 쓴다고 하면 한 대당 가는 용량은 계산 어렵네요. 50메가인가? 50 곱하기 200 500 아이씨 죄송합니다. 늙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엄청 적어요. 그 네, 데이터 그렇네요. 스루풋을 생각을 해보면 금방 그게 이제 100기가 초당 100기가를 보내줄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100대한테 나누면 한 대당 1기가씩밖에 안 가잖아요. 초당. 네. 그러면 GPU는 놀죠.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바틀렉이 그 데이터 스루풋 쪽에서 나오게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물론 그렇기 때문에 샤딩이라고 해서 데이터 소스를 여러 개를 둬요. 근데 그 여러 개를 두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네트워크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겼지?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보통 GPU가 데이터를 읽어갈 때 예전에는 GPU가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죠. 네. 노드에는 직접 넣지는 않습니다. 너무 크니까 계속 받아야 되고 스트리밍을 하는데 그 스트리밍을 할 때 CPU 레인은 아예 안 타는 거예요. 그 같이 PCI 익스프레스 레인에 꽂힌 다른 인피니밴드 랜카드랑 직결을 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네트워크 억세스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읽어가는 거죠.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GPU가 바로 그냥 데이터를 읽는 겁니다. 중간에 CPU 레인은 안 거치고 카피 속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제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도입할 거냐 이런 기술들이 뭐 베어메탈에서는 이미 나와 있어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클러스터 레벨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드라이버 레벨에서 개입을 해서 이런 클러스터 레벨에서 최초로 구현을 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저희밖에 없고요.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이제 영국에 딜리버를 했죠. 그런 애들은 데이터가 그냥 초당 노드에서 초당 120기가씩을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 스토리지들에도 GPU가 붙어 있습니다. 네. 스토리지들에도 GPU가 붙어 있고 인피니밴드로 연결돼 있고 당연히 그 샤딩을 자체적으로 스토리지가 하니까 스토리지 대수도 뭐 몇십 대까지는 거의 10대, 20대 가까이가 되고 그것들을 이제 패러렐하게 땡겨가고 뭐 이런 이상한 기능들도 있죠. 인피니밴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네. 약간 고용량 네트워크 선이라고 보면 되나요? 인피니밴드랑 규격이 따로 있는데요. 네, 역사가 좀 오래된 거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더넷을 생각을 하는데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 표준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데이터를 이동하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다른.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뭐 좀 느린 애들은 이제 40기가 정도도 있고 느리면 40. 예, 보통 전 세대선 100기가가 많이 쓰였고요. 최근에는 400기가 정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U 멀티 노드 훈련을 한다고 하면 GPU끼리도 서로 다른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에 달린 GPU끼리 서로 데이터 어드레스는 공유를 하는데 그 NVLink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노드에 있는 GPU의 램도 이제 액세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인피니밴드 랜 카드를 랜은 아니지 인피니밴드 카드를 컴퓨터 하나에 한 10개 정도 꽂아요. 그래서 그 GPU도 10개를 GPU 8개를 꽂고 GPU를 인피니밴드 하나에 매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에 달려있는 GPU를 액세스를 해요. 이거 보통 GPU 네트워크라고 하고 한 2, 3년 전부터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GPU 네트워크 스파인이 뭐 200기가 좀 비용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200기가 정도 이제 난 돈이 많아 이러면은 400기가 정도로 연동을 하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컴퓨팅을 연결을 해 네트워크 연결하면 그 컨트롤 플레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 누가 어떻게 데이터를 보내 그거는 이제 뭐 중앙에 CPU가 처리를 하는 그런 걸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NCCL이라는 애가 있고 NCCL이 중간에 개입을 하죠. 걔가 그래서 그 GPU들한테 어드레스가 줘져요. IP 어드레스가. 그래서 어느 노드에 누가 어떻게 있고 이것들을 걔가 관리를 합니다. NCCL 라이브러리 통해서 그 밑에 하드웨어랑 그 네트워크를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네. 어디서 뭘 읽어서 무슨 훈련을 해 병렬 처리를 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처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델을 엄청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네,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델 구조는 똑같은데 데이터 포인트를 바꿔서 병렬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GPU가 100개다 그러면 100개의 똑같은 모델 구조를 일단 얹어놓고 똑같은 시작점인데 데이터를 서로 다르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조금씩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조금씩 훈련되는 방향이 다를 텐데 그걸 다 모아서 그걸 평균을 낼 때도 있고 그냥 합을 해버려서 어차피 벡터 합을 하면은 어떤 공간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딱 뿌려가지고 다 여기서부터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델을 여러 GPU에 복사하는 경우들이 한 5년 전, 4년 전에 많이 했다면 지금 그 모델이 GPU 한 장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2장 단위로 옮기도 하고 4장 단위로 옮다가 지금 이제 여러 컴퓨터에 걸쳐서 그런 모델 하나를 옮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가면 모델을 쪼개서 넣어야 되잖아요, GPU에. 그러면 모델을 우리 혹시 뉴럴넷 구조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뭐 그냥 좀 이렇게 좀 동그라미 네. 그거로 입력 데이터가 한 층이 있고 네. 출력되는 데가 한 층인데 그 사이에 그 인공 뉴런을 잔뜩 여러 층을 겹쳐서 만들고 그 층 사이의 연결을 계속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그때 사용된 연결을 조금 더 세게 만들고 만약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으면 그때 사용된 연결을 좀 안 좋게 만들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쉽게 계산을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나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죠. 그러면 모델을 자르는 방법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층, 예를 들면 이게 100개 층으로 이루어진 모델이면 자 1번, 2번, 3번, 4번은 1번 GPU 5번, 6번, 7번, 8번은 2번 GPU 이런 식으로 쪼개서 놓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놓으면 문제가 이게 시리얼하게 되잖아요. 모델이 올라간 게. 그러니까 얘가 1번, 2번, 3번, 4번을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하는 동안 뒤에 애들이 놀아요. 이제 내 차례는 언제 오나.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층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1번부터 100번 층에 뭐 1번부터 10번 뉴런들을 하나의 GPU에 얹거나 그러니까 쪼개는 방향을 요렇게 쪼개기도 하고 요렇게 쪼개기도 해요. 가로로 쪼개기도 예, 하고 그렇죠. 세로로 쪼개기도 그런데 모든 층이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쪼개게 되면 이제 그 다른 층에 서로 다른 뉴런을 가리키게 만들 때 오버로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뭐 무슨 얘기하다 여기 가셨지? 드라이브. 네. 네. 죄송합니다. 신기하네. 아니, 보통 뭐 재밌었어요. 모델 패러럴리즘으로 잘라서 한다. 그 용어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네, 용어가 뭐였지? 모델 패러럴리즘? 네, 이런 우리가 그냥 모델 훈련이라고 하면 되게 한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모델 구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예 뭐 그 모델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 층의 개수라거나 한 층에 들어가는 뉴런 개수라거나 이런 거를 파라미터로 만들어 놓고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어떤 게 최적의 파라미터인지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기도 하죠. 이제 보통 저희도 저런 멀티 GPU 훈련 이런 거 이렇게 대규모는 아니지만 멀티 GPU 훈련한다거나 아니면 멀티 워커를 훈련하면은 그냥 뭐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 훈련 돌리면 막 특정 컴퓨터만 엄청 바쁘고 다른 애들도 몰라요. 그리고 훈련 스텝 나가는 게 되게 느리고 그런 경우는 뭔가 어디에 저희가 모델을 잘못 쪽에서 넣었거나 아니면 특정 네트워크 세팅이 네트워크 세팅에 병목이 걸려 있거나 막 그런 경험 있긴 하긴 했었어요. 이게 제가 듣다가 궁금한 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규모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숫자가 잘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레벨업은 이런 그 소프트웨어 그 플랫폼 네,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는 게 사실 잘 만들려면 약간 개밥 먹기가 돼야 이걸 잘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회사 예를 들어 내에서 나도 개밥을 먹는 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또 모팀도 있군요. 있고. 근데 그렇게 대규모로 돌리게 예를 들어 1000대 하니까 성능이 안 나오더라 이런 거는 어떻게 되게 할 수 간단한데요. 있죠? 저희가 갑자기 고객이 없던 시기에는 네. 그렇게 없던 시기 이제 정식 엔터프라이즈 나오기 전 시기에는 저희가 한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네. 에이펙 리전에 있는 모든 GPU를 다 땡겨 쓴 적이 있어요. 3천만 원, 우와. 12시간 3천만 원 2시간 내고 3천만 원. 다 땡겨 쓴 적이 있어요. 어디에 애죠. 애저. 아. 그때는 애저 전체 GPU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애저에 3천만 원을 땡길 수 있으면 네.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요. 몇백도 안 됩니다. 에이펙인데. 리전이 근데 에이펙인데. 저는 약간 얘기 들었을 때 조금 다른 팀에서 힘들었겠다. 저희도 이제 그 GCP에서 GPU가 갑자기 펜딩이 돼요. 그러면 이제 GCP 연락해 보면 어디 저기 인가의 큰 기업에서 한 번에 큰 실험을 돌리고 계셔서 약간 느려진다. 땡겨가면 딴 곳들이 이제 부킹을 못 하죠. 네. 근데 저희가 그때 돌릴 때만 해도 그 정도의 규모를 한 곳에서 땡겨간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땡기게 화려하게 이제 다 땡겨 한번 쓰고 그걸로 매트릭을 뽑았다면 요새는 그냥 저희의 고객들 사이트가 너무 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를 도입을 했으면 우리 걸 깔고 화이트 페이퍼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돌아간다. 성능은 너네 요런 정도가 나오네 이런 것들. 그걸 뽑으려면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엄청 뽑죠. 그건 이제 POC 같은 것도 포함해서 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도입 전에 해놓고 네, 데이터 뽑아보고. 요새는 거의 POC를 안 하긴 하는데요. 네. 이제 업력이 쌓이다 보니 그리고 또 저희가 내세우는 게 데이 투 레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를 사람이 가긴 하는데 사람이 안 해요. 아, 네. 노드 100대, 200대 누가 아, 가고 그쵸, 있죠. 그쵸. 그래서 뭐 테라폼도 있고 앤서블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앤서블 플레이북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미리 사양을 받으면 뭐 가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한 번에 잘 되는 경우가 없죠. 네.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다 쓰는 워크로드 돌려야 되니까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언어 모델을 훈련을 해보죠. 그래서 너네 거는 뭐 GPU 하나, 뭐 2개, 4개 멀티노드로 갔을 때 스루풋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기도 하고 저희가 그걸 내부적으로도 갖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달성 가능한 성능이 있거든요. 하드웨어들마다. 거기에 몇 %를 달성했다. 여기 이 사이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런 거 테스트할 때는 고객사 데이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지고 들어? 자체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모델이 이제 스루풋까지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델이 퀄리티까지도 한번 그 이밸류에이션을 퀄리티까지는 안 하고요. 보통 네. 바뀌긴 하죠. 파이널 트레이닝 하려면 모델 사이즈마다 다르지만 오래 걸려. 뭐 7빌리언 기준으로 하면 2주 가까이 걸리거든요. 뭐 사이트가 좀 적당한 규모면 그러니까 돌릴 수 없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얼마인지 적당하게 몇 개인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적당하게 몇 개일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서 그렇게 돌리면 보통 그냥 퍼스트런 한번 예. 한 번 돌죠. 사이클 한 번 도는 보통 2번 이터레이션 이폭을 그렇죠. 예, 1이나 2 정도 예. 보통 2 정도 돌면 뭐 며칠 안 걸리니까 그 정도 돌리고 첫 번째 폭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게 코스트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를 뽑죠.
저 하나 더 질문인데 아까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네. 막 인피밴드나 그 NV링크나 그런 거 하는 건 사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영역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컨설팅 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들으면서. 사이트에 따라서 그 아키텍처 컨설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보통 아니면 다 이미 그런 건 잘 하시는 거예요 사이트 각 회사들이? 그걸 잘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걸 배워야지 엔지니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배울 곳이 없어요. 그렇죠. 몇 군데 없잖아요. 그 정도 규모를 돌릴 수 있는 곳이. 네. 그리고 이분들도 그런 걸 처음 도입을 하는 거고 GPU 클러스터라는 것 자체를 처음 도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굴렀으니까 저희 내부적인 경험치가 쌓인 거죠. 여기 초창기 분들에게 이제 애도를 뭐 이런 게 있지만 네. 그래서 아예 구조를 컨설팅하는 경우들도 요새는 꽤 있습니다. 뭐 도입을 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분명하면은 되게 뚜렷하게 구조를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그럼 하드웨어 납품은 아니어도 하드웨어를 어떻게 아키텍 설계 구조를 잡고 설치해야지 그런 거 다 그런 챙기긴 것들은 하셔야 네. 되는. 그런 게 보통 안 되면 성능이 되게 안 나와요. 이게 버틀렉이 너무 많아요. 시스템. GPU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데이터일 수도 있고 뭐 그냥 가능한 게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진짜 큰 회사 있잖아요. 약간 그런 뭐 회사들 이제 발표되고 이거 학습 진짜 큰 대규모 학습해서 발표되고 하고 그 이제 참여한 리스트 보면은 뭐 모델 하시는 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 약간 네트워크 짜고 뭐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드웨어 엔지니어도 같이 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드웨어 엔지니어의 역량도 중요하죠. 네. 오픈 AI 같은 애들도 거기 막 애저에 특화된 막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 같이 하고 막 오픈 AI는 연구자보다 그 시스템 엔지니어가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요즘 약간 들으면서 네. 뭐지? 이제 백엔드 아이의 고객사가 어딘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 우리 사이트에 나와 엄청 크다는 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엄청 크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오픈 AI나 구글을 엄청 크게 돌린다가 내가 상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지금 약간 느끼고 약간 생각한 것 같아요. 오픈 AI가 크게 돌린다는 건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여기 아까 질문 그래픽 카드 품귀 심해서 이걸 제가 어디서 피해를 보냐면 저희가 그 DGX H100을 주문을 했는데 네. 안 와요. 오픈 AI가 왕창 땡겨가서 배달이 안 옵니다. 뭐 앨런 머스크도 최근에 좀 땡겨가지고 그 AI X.AI인가 뭐 그런 거 회사 만들어서 일단 뭐 그렇게 일단 만장 단위로 땡기는 분들한테 먼저 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생산량을 올리고 있지만 A100이 1년에 많이 뽑으면 100만 장 정도를 뽑아요. TSMC에서. 네. 그럼 100만 장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 보통 이 컴퓨터 노드 네? 쉬리가 대답을 하는. 그 노드 하나에 보통 많이 넣으면 8대씩의 GPU를 넣거든요. 8대 이상은 좀 무리고 그럼 8대를 넣는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노드를 만 노드라고 하면 8대 들어있으면 8만 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사이트에서 전 세계 1년 생산량의 일단 한 8%를 가져간 거죠. 그런 느낌이라고 그런데 생각하시면 전 돼요. 세계에서 다 땡기려고 하니까 지금 네. 전 세계에서 다 땡기려고 하고 지금이라도 엔비디아 들어가야 되겠네. 주식 사요? 제가 지난번 AWS 리인벤트 2022 갔을 때 거기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그 CEO였나 나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자랑한 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100의 GPU 개수를 자랑했어요. 그냥 그 장표도 제가 찍어놨는데 4,000장 쓰지 않았었나요? 예 맞아요. 4,000장.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엔비디아랑 뭐 한 명 있거나 테슬라랑 뭐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메타 뭐 이 정도 막 손에 꼽을 우리 앞에 우리보다 GPU 많은 회사 손에 꼽아 약간 이런 식으로 자랑했고 뭐 오픈 AI 정도 가보군요. 스테이블리티 AI가 자체적으로 GPU를 소유한 게 아니라 지금 AWS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리인벤트 나서 맞아요. 리인벤트에서 AWS랑 이제 스테이블티 AI 거의 둘이 코워크 한 거를 발표하는 자리였고 거기에도 AWS의 그런 네트워크 구성하시는 엔지니어
또 그런 분들이 같이 붙어서 했다. 결국에는 클라우드급의 그 엔지니어들이 같이 붙어서 하는 거고 오픈 AI 쪽 발표도 보면은 거의 사실은 애저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걸로 보이긴 했었어요. 네. 제가 윤 만나고 나서도 알지만 약간 ML옵스의 미래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그쪽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전망이 빅테크의 싸움인 거 전망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ML옵스는 한참 동안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완전 노가다입니다.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속 중에서 불량률이 제일 높은 애가 GPU예요. GPU. 네, GPU가 열도 많이 나고 또 개발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역사도 짧고 계속 새로운 기능들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뭐 CPU에 비해서 그 하드웨어 설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보통 그걸 해결하기 전에 다음 세대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이제 드라이버 레벨에서 해결을 하기도 하고 뭐 아예 라이브러리 레벨에서 그걸 패치를 해서 우회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CPU에서도 자주 그러니까요. 그런 접근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H백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를 했지만 아직 손에 잡아본 사람은 없는 환상의 물건. H백이 A백 다음. 예,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아직 실물을 만진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현실의 아직 발굴입니다. 보험 수준인가요? 주문을 했어요 작년에. 안 와요. 네. 이제 당근에서는 이제 GCP에 추가되거나 AWS 추가되면 그렇죠. 그때 써볼 수 있는 저희는 네. 그냥 저희는 당근이 쓴다는 건 그 AWS 콘솔에 H백이라고 써 있어. H백 그거잖아요. 그냥 맞아요. 레이블로. GPU 같은 경우는 부킹을 따로 해야 돼요. 신청하는 만큼 예를 들면 와스 같은 경우는 쉽게 오잖아요. 그쵸. 그런 용도의 노드들은 GPU 노드들은 일단 땡기는 사람도 불안하게 좀 땡기고 내가 땡기자마자 못 쓰면은 바로 손해니까요. 그거는 임대 시간당 과금이.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뭐 DGX A100 지금 H100 말고 바로 전세대 A100을 그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렌트를 하면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원 넘게 되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함부로 부킹하면 안 되는. 저희 쓰고 바로 끄죠. 네, 쓰고 바로 끕니다. 와. 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저희도 막 저기 다른 큰 고객사에서 싹 쓰면 우리는 펜딩 걸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말하면 그러려고 저희가 리저브드 플랜을 준비했다고 이제 GPU에 리저브 걸어놓고 쓰시라고 필요한 만큼 그렇게 회신해 주시고 그러세요. 네, 그건 사실 그냥 미리 비용 내두고 그쵸, 쓰는 거잖아요. 그쵸. 네. 야. 최고로 하던 GPU들은 활용 못하려나요? 네, 못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컨슈머 GPU들은 네트워크 쪽이 거의 안 돼 있어요. GPU 네트워크 지원이 우선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작은 정도의 뭐 토이 모델 같은 것들은 훈련이 가능한데 모델이 커지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엔터프라이즈 GPU랑 컨슈머 GPU가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 쿠다 코어 쪽의 구조는 거의 유사한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DMA 채널이 몇 개냐.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급으로 가면 오류율이 확 낮아져요. 그 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ECC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아니면 HBM이 들어가느냐 DDR5가 들어가느냐 GDDR6죠. GDDR6가 들어가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네 그런 게 이제 얼마인지 아세요? 그 H100 한 장에 그래픽 카드 지금 현금 박치기에서 사실은 5천만 원 넘어요. 네. 근데 지금 1년 넘게 안 한다고요? 그건 이제 한 장이고 저희는 이제 노드를 주문했거든요. 네. 와. 1년까지 아니고 한 반년 조금. 반년. 그러면 싼 거 아니야? 아까 아마존은 한 달에 4천만 원 받는다 했는데 그러네. 사면 네, 5천만 원이면 사는 게 걔들 그 H100은 더 비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A100이에요. A100은 한 장을 지금 사면은 새 거 사면 1,300만 원. 한 장. 그래도 걔들 4달이면 뽑는 그렇긴 하네요. 맞아요. 실제로 하드웨어를 사게 되면은 그 AWS 요금 한 8개월 치면은 노드를 한 대 사요. 사는 게 더 싸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고 그분들이 저희 고객들이 되시죠. 사게요? 사면은 이제 인력도 필요하고 그 IDC도 하고 부가 비용이 있고 네,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전기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직 이게 세대가 좀 빨리 변하는 느낌도 좀 있는 거. 그렇죠.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근데 요새는 좀 느려져서 24개월마다 새 버전이 나와요. A100 같은 경우도 이제 24개월 채우니까 H100이 나왔고 A100이 나올 때는 뭐 슈퍼컴퓨터를 파워한다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 3월에 그 GTC 때는
그 젠슨왕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세계 최고의 인퍼런스 칩입니다. 이 서비스용 칩입니다. 훈련과 인퍼런스 양쪽에 모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러면서 순식간에 이제 인퍼런스 칩이 됐죠. 챗 GPT의 영향으로. 인퍼런스 칩도 네. 저도 항상 설명하는 게 훈련 비용보다는 인퍼런스 비용이 비싼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요청이 하니까. 그렇군요. 저는 A100 해설 뭔지도 몰랐었는데 전에 제 기억엔 신정기님이 올렸던 것 같은데 걔는 챗GPT가 공개한 데이터 가지고 얘네가 지금 서빙하는데 A100 몇 네. 대 쓰냐 이렇게 역계산 했던 포스팅을 3.5대였나 뭐 계산을 예, 그런 했었죠. 계산했던 포스팅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적자를 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거 어떻게 배울지도 되게 그 후에 명확해진 게 야. 저희가 챗GPT 오픈 AI의 API를 사용하는 요금이랑 그 애저에 있는 그 오픈 AI 모델을 사용할 때 엔터프라이즈용이 따로 있어요. 이제 좀 더 시큐어하고 데이터가 안 나가고 여러 가지 기업 보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애는 똑같은 API인데 가격이 10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서 충당할 거다. 그렇죠. 라는 거죠. 윈도우는 공짜로 뿌리지만 윈도우 데이터 센터는 돈 주고 팔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GPU 드라이버 간의 규격. SRIOV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AMD 같은 경우는 SRIOV로 구현 많이 하고 NPU들도 그렇게 구현을 하고요. 엔비디아 vGPU 같은 것도 있는데 vGPU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구현이 같이 동반이 되죠. 그렇게 구현이 된 거고 저희가 이 드라이버 최적화 말고 아까 그 GPU 가상화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엔비디아 드라이버 GPU 드라이버 레벨에서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걸 하나 인젝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GPU 종류에는 엔비디아 종류 GPU 상관없이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네. 엔비디아 GPU라면 그 뭐 그레이드에 상관없이 전부 다 가상화를 지원을 합니다. 뭐 게이밍 GPU부터 vGPU용 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죠? 워크스테이션 제품군도 있고 그 위에 엔터프라이즈 제품군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카드와 GPU 드라이버의 고연의 RDMA 구현 최적화인지 이거는 제가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핀트가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시작하고서 한 40분 정도 계속 이제 하드웨어 질문 열심히 하시고 저랑 아웃사이더님은 사실 이제 좀 새로운 얘기고 약간 신제품 발표 듣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예.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좀 이제 AI 쪽으로 또 약간 핀트를 또 딥러닝. 옮겨가 볼게요. 네, 딥러닝. 딥러닝 쪽으로. LLM 괜찮지 않나요? LLM 네, 낮에 하니까 얘기해보시죠. 낮에 네. 위주로 하시죠. 윤희 얘기해보시죠. 예. 저도 질문을 몇 개 준비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제 저는 LLM 활용해서 서비스 개발이 많아질 거로 생각하거든요. 저 이제 서비스 개발하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니까. 이제 LLM 이제 빅테크가 아닌 회사에서 학습하기 좀 어려운 시설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빅테크 아닌 회사에게도 ML 인프라 변화가 뭐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냥 ML 인프라 전반적으로 많이 다 둘러보고 계실 것 같긴 해서 LLM 시대가 더 왔을 때 빅테크 이외에 다른 회사들이 ML 인프라로 좀 바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버트가 처음 나왔을 때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냐 이랬거든요. 버트가 구글 버텍스 그게 버텍스 버트인가요? AI는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벌트라는 언어 모델이 있어요. 세서미 스트리트에 나오는 거 그 캐릭터 모델의 종류 이름에서 간 건데 계속 그게 2018년 정도에 나왔는데 네. 그때 나올 때만 해도 이걸 도대체 어디서 서비스해 막 이랬거든요. 지금 뭐 맥북에서 여러 개 돌리던지 벌트 나올 때 이거를 뭐 구글 밖에서는 2개월 동안 훈련해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거든요. 뭐 V100이 몇 장이 필요하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 예전에 재작년이구나 GTC 때 봤을 때는 세션이 있었어요. 벌트 60초의 트레이닝하기 이런 핸즈온 세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바뀌어요. 이게 꼭 하드웨어적인 발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빨리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챗GPT 나올 때도 보면 동일한 모델 사이즈인데 성능이 확 좋아진 거는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그 바이 휴먼 피드백이죠. 사람 맞아요. 피드백 루틴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예전에는 훈련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모델을 계속 더 좋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델이 답을 여러 개를 내놓는 걸 보고 이 답이 맞다고 역으로 알려줌으로써
모델이 보정하도록 만들어서 성능을 확 올렸거든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런 종류의 계속 이론적인 접근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들이 더 성능을 올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절대적인 하드웨어 성능도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라지 GPT 3.5로 예를 듭시다. 챗 GPT 초기 모델. 챗 GPT 보면서 지금도 기본 모델은 3.5거든요. 챗 GPT 보고서 와, 이 성능을 어떻게 내냐. 지금은 막 되게 엄청난 자원이 들어가고 이런 것 같은데 2년 후쯤이면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거기엔 도착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아니라 일반에서도 그 정도는 그냥 돌린다. 그 정도는 이제 좀 무리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엄청 높은 곳에 있어서 막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때가 되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렇죠.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L 빠지고 그 L 붙은 애나 그런 거 있잖아요. LSI 혹시 기억하시나요? 옛날 칩 만들 때 네. LSI가 커지니까 VLSI가 됐잖아요. 그럼 뭐 나중에 이제 더 큰 모델 나오면 VLLM 되겠죠. 베리 라지 랭귀지 모델. 요새는 또 말도 안 되는 장면으로 좀 작은 모델들 있잖아요. 그 오픈소스 모델들 같은 경우에 SLLM이라고 또 부르는 트렌드도 있어요. 아니 스몰 라지를 왜 같이 부르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쪽으로 또 가는 건 있고 올해 안에는 그런 엄청 큰 모델 상에서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팜2가 스타트를 끄는 것 같이 멀티모달리티가 되게 대중화가 될 거예요. 큰 모델 시장에서는 우리가 가지 않는. 멀티모달리티 또 설명을 한번. 그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텍스트를 주고 텍스트를 받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코도 달려 있고 입도 달려 있고 눈도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손도 달려 있고요. 그것처럼 여러 종류의 데이터 입력을 받아서 여러 종류의 데이터 출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팜이라는 게 원래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언어 모델로 구글에서 이제 이거 여기저기 얘를 이제 조금씩 데이터를 더 주거나 훈련을 추가적으로 해서 여러 모델을 만들려고 만든 그 기초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그걸 이제 그거 기반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그 중에 메디컬 쪽으로도 간 애도 있고 메드팜도 있고 아니면 미네르바라고 수학을 풀어주는 모델로 간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일종의 파인 튜닝이나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거죠. 근데 두 달밖에 안 됐나? 그 나온 거는 이제 입력 데이터로 센서 데이터를 같이 주고 출력으로 서브 모터의 제어를 주는 모델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 모델한테 야 뭐를 해서 어떻게 해 이러면은 그 결과물이 알겠습니다 텍스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터를 컨트롤을 하는 거죠. 로봇을 움직인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모델이 여러 개다. 그러니까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리고 사실 다음에 당연히 그걸로 가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게 말 잘하는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피그말리온이죠. 사람 비슷한 뭔가를 만드는 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아마 그런 멀티모달 쪽의 시도는 올해 말까지는 계속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그거랑 별도로 모델 사이즈 키우는 것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우리 손에 잡히는 건 내년 말이나 돼야 될 거고 그 전에는 이 언어 모델 자체만 놓고도 엄청나게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라고 말을 하는데 텍스트 사람 말 대신 코드를 넣으니까 코드 짜주는 애가 나오는 것처럼 거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음계를 집어넣으면 음계가 나오겠죠.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뭔가 시퀀스로 변환할 수 있는 대부분의 1차원 데이터들은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같은 모델로. 그런 쪽으로 이제 멀티모달을 가기 전에도 랭귀지 모델 구조만으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 멀티모달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한 종류는 시퀀스 데이터일 수 있고 다른 쪽은 뭐 예를 들면 이미지라고 그러면 픽셀 단위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 좌표 데이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같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쪽 연구는 이미 올해 봄부터 어마어마하게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어서 올해 말쯤이면 다들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런 걸로 로봇 제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와. 그러면은 약간 일반적인 회사들도 지금 LLM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직접 시도해 보는 건 1, 2년 안에 갈 거라고 예상하시고 또 모델적인 방향은 멀티모달 쪽으로도 많이 갈 거라고. LLM에 해당되는 그 성능을 달성하는 기준치가 크기가 점점 내려갈 거예요. 예를 들면 팜 아까 말씀드린 구글에서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 처음 거는 5,400억 파라미터로 돼 있었거든요. 그 파라미터란 게 뭐냐면
그 모델 안에 이제 인공 뉴런들이 들어있는데 사람 머리에 신경세포 같은 걔네들이 하나가 이어져 있으면 이 이어진 세 개를 저장하는 게 16비트 플로팅 포인트예요. FP16. 그게 파라미터 한 개예요. 네. 연결이 그 값이 증가하면은 두 개 연결이 세게 돼 있다. 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신경이 굵다. 네. 전기가 잘 통하는 신경이 됐다. 연결이 약하면은 그 값이 낮은 거고 그러면은 연결이 끊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사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랜덤하게 막 돼 있다가 계속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자주 쓰이는 것들은 점점 굵어져서 신경망을 만들고 자주 안 쓰이는 걸 막 잘라지거든요. 그런 과정을 모사한 거죠, 사실. 네. 훈련이. 그래서 그런 연결 데이터가 5,400억 개가 있었다는 거죠. 모델 사이즈에. 그러니까 용량을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16비트 곱하기 5,400억 하면은 필요한 메모리 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 파라미터를 보면 그렇게 계산해야 네, 돼. 되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 파라미터 개수도 계산이 되게 간단하게 되고요. 그 저는 몇억 개 하면 옌 몇 개였어? 약간 요거밖에 계산 못해서. 저도 그래서 이 용량을 보고 아 우리는 못하겠는데. 아, 그 GPT-3 같은 경우가 이제 1,650억 개 아. 정도고 아까 그 2018년에 나왔다는 벌트 네. 같은 경우가 이제 110억 개였나? 그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어요. 지금 5,400억 개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구글 I/O에서 발표를 한 게 그 팜2를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팜2 사이즈는 3,000억 개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줄었어요. 오, 역으로 그러네요. 줄고 동시에 비슷한 구조로 그 스케일링 로라는 게 있거든요. 그 크기가 줄어들면 데이터를 너무 많이 간 것 같으니까 생각을 하고 어쨌든 크기가 다른 모델 4개를 동시에 발표했어요. 같은 팜2 군이라고 해서 제일 작은 애의 마지막 타겟은 안드로이드에 넣겠다. 와. 이 정도 사이즈부터 중간 크기 이제 제일 큰 거 이렇게 해서 그냥 팜이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 수도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게 극단적으로 이제 보여졌던 게 뭐 GPT-3와 3.5, 3과 3.5 사이가 크기는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성능이 확 좋아진 그런 것들도 있었고. 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 가능한 게 하드웨어도 점점 빨라지고 하드웨어당 비용도 낮아지고 또 엔비디아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그걸 낮추려는 수많은 회사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 알고리즘이라거나 기술적인 부분도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오픈소스 쪽에서 작은 모델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밌는 시도들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시도들이 좋은 결과를 내놓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방구를 많이 끼면 똥이 나오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트라이얼 앤 에러가 많아지면 뭔가 결과가 나오게 돼 있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희망 섞인 관측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2년 안에 그 지금 말하는 뭐 사실 3.5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뭐 챗GPT 열풍을 불러올 정도의 그 정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렵지 않게 도달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애들이 있겠죠. 좀 뭔가 우리가 좀 범접하기 우리 지금 이상한 일 시키고 세종대왕 동생 내종대왕은 어떻게 살았어 이런 질문들 헛소리하는 거 보면서 막 재밌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보시 막 우리한테 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애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약간 반반이긴 하죠. 저 잘 모르겠어서 약간 관망이긴 한데 정규님 생각도 되게 유익 있게 들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어나더 레벨의 사이즈로 가고 이 정도 하드웨어랑 인프런스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다면 거의 그냥 클라우드의 API 호출급으로 다 정리가 되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게 오픈 AI 그 챗GPT API가 진짜 쌉니다. 맞아요. 네. 저희 회사 안에 인티그레이션에서 4개월 동안 썼는데 아직 20만 원 못 썼어요. 우리 써도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챗GPT API를 가져다가 이제 챗봇을 만든다고 해보면은 뭐 우리나라 뭐 서울 시민 대상의 서울 시민 챗봇을 만든다. 그럼 운영비가 뭐 글쎄 5억 들라나요 한 달에? 그 정도로 커버가 되는 요금 정도로 사죠. 거의 그렇네요. 손해보고 장사한다는 네. 얘기가 들릴 정도긴 네. 해요. 그 정도는. 그 원가에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냥 것도 갖다 있고. 쓰는 게
네. 오히려 낫다. API가 강세인 것도 일부분 동의하시는. 그렇긴 하죠. 당장 도입을 하려면 그쪽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IT의 역사에서 봤듯이 IT는 건불 10년이 아직 작동하고 있는 유일한 분야잖아요.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저 헤게모니가 저희가 한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야 구글이 AI의 헤게모니를 오픈 AI한테 뺏기고 사람들이 빙 브라우저를 자기 컴퓨터에 깔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네. 지금 시대는 약간 진짜 말씀하셨듯이 빅테크가 헤게모니를 완전히 가져가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약간 오픈 소스 그런 느낌이. 오픈 AI도 사실 빅텍이라고 보기에는 작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뭐 300명짜리 이게 네. MS랑 한 팀이니까 지금은 사실. MS라고 불러도 언제까지 한 팀일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질문. 네. 네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은 MS가 오픈 AI 짠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오픈 AI를 뭔가 하려고 MS한테 말하면 우리도 힘이 없어서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 뭐라고 하죠?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근데 투자금은 엄청 넣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약간 투자- 대출 형식이잖아요. 네, 진짜. 그걸 지분을 가져온 게 갚아요. 아니잖아요. 지분은 지금 없어요? 매출의 75%를 MS에게 주는 조건으로 투자금이 다 갚아지면은 계약 종료예요. 아 그래요? 지분이 안 넘어가 있어요? 지분이 안 넘어갔어요. 신기한 계약인데? 49%인가 뭐 넘어간 건 있을 거예요. 그 뭐- 위쪽 법이 넘어간데 어쨌든 메이저가 아닙니다. 메이저가 아니고 투자금도 그걸 그냥 투자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걸 75% 매출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레지시 걸려 그러면 있는 어떻게 될지 네.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그 네. 돈을 다시 받는 거죠, 사실. 그렇죠. 다시 그럼 받는 지금 거죠. 오픈AI 누가 소유하고 있죠? 그샘 알트만이랑 뭐 몇 명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샘 알트만 이번에 청문회 나서 자기 주식 하나도 없다고. 네, 그분은 또 조직이 되게 재밌게 구성이 돼요. 약간 그 비트코인처럼 뭐 재단이 있고 네, 따로 있는 비영리 거 조직이 있고 아. 그게 이제 영리 법인이 또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재밌는 구조고 그 과연 이렇게 샘 알트만이십니다. 네. 그러면은 파시겠어요? 마서한테 오픈 AI를? 지금이라면 안 팔죠.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그 전에 이미 거의 다 팔려 있잖아요. 팔려 있고 그 주주들을 위해서 나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반대로는 지금이라면 오픈 AI도 마소의 손을 안 잡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이긴 하지 않아요? 과연 그럴까요? 요 전까지는 확실히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올해는 애매하면. 모르겠어요. 작년 말만 해도 그 챗GPT 처음 공개할 때만 해도 이 돈 떨어졌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면 오픈 AI일까요? 아니면 왜냐면 이분들이 원래 뭐 달리 해서 이미지 생성하는 걸 내놨었다가 네. 그게 뭔가 엄청난 주목을 받기 전에 갑자기 스테빌리티 AI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그냥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지 생성은 SD 이게 박혀버렸어요. 저는 그때 이미 일단 GPT-4는 어느 정도 다 훈련이 끝난 상태였고 그래서 그 GPT 3.5 기반으로 챗GPT를 내놓은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언어 모델에서 어텐션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요. 그리고 투자금도 아니죠. 정확히는 애저 크레딧이 다 떨어져 가는 걸까? 실제로 그 발표하고 딱 40일 정도 있다가 그 원래 마소가 투자했던 규모의 거의 10배 가까이를 추가로 인베스트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한 거래 조건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기존과 같은 조건이라면 어쨌든 매출을 빨리 올려서 갚으면은 이제 고맙다 그동안 이제 나 AWS 쓸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가시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오픈AI 입장에서는 챗GPT가 진짜 신의 한 수였네요. 네, 그렇죠. 모든 판을 바꿔버려. 뭐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또 그런 건 좀 지금 뭘 해도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무슨 언어 모델을 만들어도 다 그냥 챗GPT 같은 거예요? 그쵸. 아니면 그쵸. 챗GPT만큼 돼요? 네. 구글의 챗GPT라고 부르잖아요, 바드를. 그렇죠. 어쩌다가 바드가 뭐야, 구글이 그거. 앞에 그게 붙은. 심지어 저는 빙 브라우저도 깔았었습니다. 지금도 깔려 있지만. 저도.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IT 사람들한테 빙 브라우저를 깔게 만들었다는 건 정말 와. 네. 이게 놀랍죠. 계약 내용은 보니까 뭔가 좀 복잡하지만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이익의 75% 가져가고 네, 맞아요. 끝나면 지분을 49% 가져간다는데 네.
이익은 왜 가져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복잡한 거. 그러니까 줬던 돈 뺏고 지분도 뺏고 막 그런 느낌이긴 한데 잘 생각해 보면 어쨌든 생존하고 그 전체 그 기업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거니까. 그쵸. 49%고 나머지 49%고 보니까 비영리법인이 2%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 기업 인수합병한 그런 일이 있거든요. 내가 49%를 가지고 있어서 내 회사인 줄 알았는데 얘가 51%딴 회사에 판 거야. 그래서 49% 지분이 아무 의미 없는 경우가 한 번 몇 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9%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머지 51% 구글이 가져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닌가? 뭐 할 수 있겠지만 뭔가 똑똑하게 한 것 같아. 뭔가 복잡하게. 이게 되게 뭐랄까 AI 분야 전체로 보면은 구글은 어마어마하게 인베스트를 했습니다. 이 분야 자체에. 그리고 메타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파이터치를 통해서 많이 했었고 온갖 걸 만들었지만 작년에 메타가 이제 AI 팀을 날렸죠. 지금 다시 만들었죠. 날렸다가 날렸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감원 그거 할 때 AI 팀이 작년 작년에 10월, 날라갔었나요? 11월에 싹 날라갔었어요. VR만 날아간 게 아니었나? 네, AI 그거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날라가시고 지금 다시 만들었어요. 좀 메타버스가 날라간 줄 알았어요. 그 그렇죠. 파이토치는 이제 리눅스 재단 주고 줬거든요. 주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만들던 것도 오픈 소스하고 뭐 이제 되게 코어 뭐 리서치 팀 좀 남기고 엔지니어링 팀 날리고 그랬다가 지금 다시 뛰자. 그때 거기 계셨던 분들은 딴 데도 많이 가시고 뭐 다시 페이스북 보시면 페이스북 아니지 메타. 또 이름 바꾸고 싶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AI 뭐 이렇게 붙이거나. 네.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 예전에 페이스북이 사실 챗봇 좀 밀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2015년, 16년 요럴 때 그거를 쭉 밀어서 챗GPT까지 자기들이 가져갔으면 좋았을 때 중간 끝까지 못했어. 그 게이트웨이 선점 효과라는 게 있어서 아시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 스마트폰이 대표적이잖아요. 이 페이스북이 차세대 게이트웨이를 챗봇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6, 17년 막 이럴 때 파이토치 나오고 파이토치 1.0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럴 때 이 차세대는 인터페이스가 다 챗이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그쪽에 투자를 했었는데 열매는 오픈AI. 작년 말에 네, 챗GPT 나오기 한 달 전에 날렸죠. 아이고. 누가 주커북을 찾아와서 메타버스를 그렇게 팔았을까요? 그래서 AI, ML 쪽 하면은 사실 구글,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논문들, 네. 발표들 엄청 엄청나게 보거든요. 많고. 그래서 메타가 실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거기 안루쿤도 거기 맞아요.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면에서는 기여가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많은데 그런 테크놀로지 쪽으로 뭐라 그러지? 그런 사이언스 쪽으로의 기여는 많은 편은 아니에요. 뭐 논문이나 뭐 이런 뭐 전체적인 양이요. 물론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었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딥스피드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오넥스 포맷도 만들었죠. 네. 그 확장자입니다. 음. 모델을 저장하는. 원래는 뭐 텐서플로우 전용 모델 뭐 예.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토치 쪽도 뭐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 걔네들이 이제 2등하는 친구들 당시에 파이토치 뭐 메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랑 마소랑 뭐 다 이렇게 손잡고 우리는 공통 포맷을 만든다 해서 만든 게 오넥스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참여를 했어요. 근데 뭐 CNTK도 사실 잘 되진 않았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던 코그니티브 뭐 뉴럴 뭐 툴킷 뭐 이런 겁니다. 정확히 약자도 이제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랬는데 투자 한번 잘해서 갑자기 AI 선두 기업이 됐잖아요. 네, 되게 속상하겠죠. 구글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진짜 애저가 거의 막 막타치는 느낌으로 갑자기 그렇죠. 등장해가지고 네,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나오는 논문들 많이 보고 그렇죠. 아무튼 마소도 논문 같은 거 많이 내고 좋은 거 많이 했는데 약간 그런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계속 시도를 하는데 대세는 확실히 구글 쪽의 텐서플로우나 페이스북의 파이톨치나 뭐 이런 거 저도 많이 쓰긴 했어요. 페이스북 파이스나. 네. 마소가 마카가 아주 제대로. 네. 그래서 약간 코파일럿 나올 때부터 약간 심상치 않은데라는 네. 느낌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 뒤로 갑자기 ChatGPT까지 엄청나게 오픈 AI를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했어요. 네. 이분들은
지금 우리는 챗GPT 전을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전에도 이제 애저 쪽에서 그 오픈 AI 결과물들을 서비스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언어 그 API도 챗GPT 전에도 뭐 GPT-3 기반의 여러 종류 API에 독점 사용권을 돈 주고 샀어요. 마소가.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서비스를 하고 이제 뭐 코드 다빈치 계열도 있었잖아요. 코드 다빈치 2가 이제 코파일럿에 들어간 모델이고 그런 식으로 깃헙도 인수해가지고 코파일럿도 만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정책을 되게 오랫동안 잘 끌고 간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되는 회사가 뭐 대표가 뭔가 명령을 내린다고 한 달 두 달에 갑자기 윈도우에도 넣고 브라우저에도 넣고 안 되거든요. 미리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작년 중순 이후에는 준비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GPT-4가 이제 7월에 내부적으로 나온 상태였고 그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러면 써본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니까 그러니까 챗GPT로 시장의 반응을 보기 전에 네. 이미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렇죠. 준비 다 준비를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빙을 깔게 만드는 제가 이게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3월 손으로 3월 중순이었나요? 네. 엄청나게 막 그런 MS도 발표하고 막 네, AI 맞아요. 관련된 이슈들이 엄청 막 쏟아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약간 뉴스가 나와도 못 쫓아가겠다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새는 하루 단위로 네. 나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따라가기가 좀 쉽긴 하죠. 그냥 그래요? 흘려 들으면 되니까. 오늘 또 새 언어 모델이 나왔군. 내일은 또 뭐가 나올까? 뭐 이러면서 넘어가면 되잖아요. 개발자 입장에서 분명히 개발 이야기랑 겹쳐 있는 내용들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또 관심을 두자니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막 좀 부담스럽고 그런 게 좀 있는데 그 정규님도 개발을 하셨으니까 네. 그런 개발자들한테 좀 이렇게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봐라. 글쎄 저는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큰 팁인데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선 두 종류인데 네. 이게 어떤 종류의 근본적인 변화에 연동된 어떤 발표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수반되는 구현들, 임플리멘테이션들이 있어요. 논문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 대부분의 논문들은 지금은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얘네들은 다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요 방법 저 방법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핵심적인 변화를 갖고 오는 논문들은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큰 모델을 만들 때 아까 전에 온갖 파라미터들을 다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작은 모델에서 미리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논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모델을 만드는데 비용이 한 4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논문들은 큰 변화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트 GPT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서 결과물을 평가하는 식으로 모델 성능을 올린다. 이런 거는 큰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뭐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매일매일 나오는 거는 구현들이고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 조금 더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다른 데이터 써서 이렇게 만들어봤다. 아니면 난 돈이 많아서 큰 모델을 만들어봤다. 요새 중동 장난 아니잖아요. 이번에. 아 그래요? 네, 팔콘 모델 보십시오. 돈을 부어가지고 순식간에 모델을 만들었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 브릿지 GPT 그 영국어 우리가 생각하기엔 영어면 다 똑같은데 그분들한테 미국어랑 영국어는 다른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영어에 특화된 우리만의 언어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부에서 돈 쓰고. 네, 사실 한국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지금 다. 네, 그 뭐라고 하죠?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나라 이런 국가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나 그거에 적응하는 자세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직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뭔가 되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생각하면 다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네 나라의 회사들이 그런 걸 하니까 굳이 국가에서는 안 해도 되지만 당장 EU나 영국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뭔가 따라갈 역량은 어느 정도 있는 나라들은 우리도 해야지 모드로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무슨 얘기가 되게 나왔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흐름에서 이제 약간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청문회도 나와서 네. 오히려 이제 그런 큰 회사 AI에서 큰 회사들이 회사 규제 좀 해줘 정부야 이런 목소리들 내는데
그런 건 왜 그런 걸까요? 규제라. 근데 거기서는 이게 샘 참- 알트만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게 참 네. 웃기는 부분인데요. 규제는 그 뭐 사다리가 더 스카이넷이 자기인가? 무서워서 그런 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잘 못 따라가가지고. 맞아요. 그냥 뭐 약간 앨런 머스크 말하듯이 인간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아, 거 아니냐 예. 막 이런 느낌의 그것도 있긴 했는데 아, 그 예. 청문회에서.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이거 규제도 좀 해주고 AI가 미국의 국력이다. 약간 그게 저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 규제를 해주는데 AI 미국의 국가 산업이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규제해달라고 하면서 이거 중국이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네. 같이 받았어요. 그 청문회에서 그 저도 규제해달라고 하면서. 새롭게 느낀 게 AI 기술이 막 국가의 패권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연결이 맞아요. 되니까 네 맞아요. 뭐 게스트지만 너무 얘기 많이 하셔서 이거 뭐 딴 팟캐스트 얘기지만 이제 팟캐스트 이름 말해도 되나?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듣다 왔는데 거기서 그 청문회를 해설해 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조금 묘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3명인가 나왔거든요. 뭐 뉴욕대 누구랑 샘 알트만이랑 또 한 명은 누구였더라? 뭐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이제 그 나온 사람도 다 규제를 얘기했더라고. 규제가 필요하다 AI는 하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뭘 지적하면 예를 들어 전쟁할 때 AI가 타겟팅을 자동으로 찾아서 하는 거 돼? 그런 거는 그러니까 명확한 얘기를 나오면 대답을 피하면서 두리뭉실하게 규제를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마치 오픈 AI와 구글만 이제 빅테크만 AI 계속하고 나머지는 기업은 막아. 그런 규제를 말하는 게 아닌가 저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그 정치랑 좀 사다리가 다 더 자기 느낌으로. 친하게 느낌으로 그리고 약간 그 사람들 이제 좀 정치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서 그 청문회 분위기를 좀 묘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은 나오면 이제 엄청 나 있어서 막 축커보고 막 엄청 몰아치고 하는데 네. 되게 화기애애하게 농담도 하고 명패 터지고만 안 하고. 막 그러고 막 그런 분위기에서 되게 이렇게 해서 좀 그런 한데 저는 실제 어떤지 모르지만 좀 일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네. 사람이 발전하는 속도는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적응 속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술은 기존엔 사람이 직접 만들어 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연구해도 사람이 과학을 하고 나중에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과학 분야가 생기고 좀 속도가 가속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AI 분야에서 지금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 물론 많은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술이에요. 그냥 스케일이랑 자본이 속도를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인간이 적응할 시간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나쁜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게 뭔지 좀 모르겠다. 에 더 가까운.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거부감이 약간 드는. 그쵸. 좀 들죠, 무섭기도 들죠. 하고. 맞는 말이에요. 제레미 힌튼 그 교수님도 약간 그런 방향에서 조프린튼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약간 저도 지난번에 한국의 MS에서 부사장인가 와가지고 뭐 이야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도 리스폰시블 AI라고 엄청 이야기하는데 정부나 이런 분들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책임 있는 AI 이런 느낌으로 약간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선진국인 것 같아요. AI. 이루다가 한번 겪은 그런 느낌의 것들을 약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규제일 수도 있고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 그 이야기를 구체적인 아젠다가 보셔서 없죠. 한국에서 네. 웬만한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청문회 한 질문을 보면서 뭐 물론 보좌관이 써줬을 수도 있고 한 질문들이긴 한데 참 질문을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인구를 표본 조사를 해서 이제 여론 조사를 돌리잖아요. 근데 그 표본을 AI로 만들어서 그 AI들한테 인공지능한테 이제 어떤 변화를 주면 이게 우리 당에 유리한 쪽으로 득표를 얻어올지를 미리 돌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사용될 우려가 있냐 뭐 이런 질문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런 형태의 것들을 다룰 수 있는 회사 혹은 권력 집단에게 점점 이제 권력이 집중돼 버리는 그게 그거잖아요. 캠브리지 캠브리지. 네. 그 메타가 그 트럼프 선거할 때 그 그거 캠브리지 아닌가요? 데이터 사이언스. 네. 아 그걸 해줬대요 메타가. 그 뭐 개인정보 팔아가지고 그거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저 뉴스 그거는 잘 엄청 몰라요. 근데 아까 너굴님이 말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냥 챗GPT한테 그냥 단순하게 네 생각에는 어느 당이 좋을 것 같아? 근데 걔가 A 당을 밀어줘. 근데 그러면은 약간 선의가 생겨서 선거에서 쉽게는 그렇게 되는 선거에서 거예요. 악용하는 뭐 네, 그렇게 네. 될 쉽게는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고서도 지금 현재 뭐 백데이터만을 주고서 투표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었죠 최근에. 네네. 근데 그거 최근에는 좀 몇 번 깨지긴 했는데 한 10년, 20년 전에도 대선 전에 구글 결과를 그 통계를 예. 보면 누가 대선될지 알 수 있다라는 정확히 얘기가 선생님. 꽤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트럼프 오고 하면서 깨진 것 같긴 하던데 그 어떻게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AI로 저는 예측이네요. 이제 요거를 보면서 약간 예전에 우리가 이제 IT 혁명 요 시기 직전까지는 IT 혁명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니까 민주화가 더 이렇게 대중화될 거야. 민주적으로 더 될 거야. 뭐 다 투표하는 거 다 전자투표로 할 수 있고 막. 더 현명한 네. 대신이 될 거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가짜 뉴스 막 판치고 그렇죠. 정보 막 독점해 버리고 오히려 이런 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AI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것들이 좀 느껴져서 그 걱정은 이제 AI가 결과를 맞춘다는 게 아니라 누가 조종해서 결과를 네, 네, 네. 이렇게 할 약간 수도 있고. 우측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라고 네, 이렇게 몰면 사람들이 아 이쪽으로 가나 보다 하고 더 하면서 실제 그쵸, 결과도 그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해야 되나? 뭘요? 백엔드 AI가 해갖고 그러니까 아. 오픈 AI가 약간 이거 아. 결과를 이쪽으로 약간 몰아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 근데 아무리 데이터 바이어스 평행성이 없다고 해도 결국엔 모든 모델은 평행성이 생길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험을 예전에 이제 아웃사이더님은 기억하실 텐데 텍스트 큐브란 블로그를 만들던 시절에 제 이제 블로그는 텍스트 큐브입니다. 그거를 만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당시에 CDN도 돌렸거든요. 네. 그 리소스들을 읽어올 수 있는 CDN을 돌렸는데 그 CDN은 통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가봤는데 1위부터 그 10위 중에 8개의 블로그는 전부 다 성인 블로그. 아, 그 충격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런 텍스트 큐브를 사용해서 실제로 큰 사이트를 만들거나 운영을 한 곳들은 대부분 돈이 원래 많은 곳들이 이제 뭐 SI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구축을 한 거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어떻게 해도 그런 불균형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AI도 아마 비슷하게 또 뭐 지금 AI 규제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쵸. 모든 사람의 손에 이미 들어간 상황이고. 그 다들 게임 이론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내가 안 하면 중국이 하는데 미국에 가면 그거 뭐 끝나잖아요. 벌써 AI도 막 이상한 합성하는 거. 네. 먼저 유행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스테이블 디퓨전 이거 전에 그 시장이 뭔가- 훨씬 큽니다. 네. 네. 그런 시기라서 그 AI를 통해서 뭔가 바뀐다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스펙트럼, 이 암흑을 어마어마한 규모의 암흑을 포함한 스펙트럼에 그냥 AI가 균등하게 퍼지고 있는. 그렇죠. 아니 사실 뭐 또 여론 조작국 AI로 하겠어요. 그 전에는 안 했나요? 그죠 뭐 유튜브 보고 조작되나 그걸로 조작되나 뭔 차이 뭐 극배 차이 있나 싶으면 레버리지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싶으면 애매한데 나쁜 쪽으로도 커질 수 있고 좋은 쪽으로도 커질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근데- 인간은 네. 이제 악한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니까. 근데 그것도 있고 아까 정규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유튜브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가짜뉴스가 퍼질 때까지 페이스북 할 때 10년이 걸렸는데 그리고 갑자기 1년 사이에 내년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작년에 처음 봤는데 내년 대선에 얘가 벌써 뭘 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조금 더 무서움을 주는 거 아닌가? 이미 하고 있겠죠. 아, 그럴 수도 미국에서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을걸요. 양쪽에서 다 몰래 하고 있을 해서. 것 같아요. 양쪽에서 하면 또 균형이 맞는다고 하죠. 예전에 뭐 대한민국 사이버 전사 뭐 이런 얘기들이 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꼭 그게 사람일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도구만 계속 바뀌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걱정도 있고 뭐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한편에서는 또 테드창 같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란 말 쓰지 말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괜히 걱정이나 혹은 AI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드창은 응용 통계 이건 응용 통계다 이런 얘기를 더 이상하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은 그냥 못 알아듣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그 사람 이야기로 이건 그냥 통계적인 대답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나 봐요. 블러드 웹. 아마 통계 관련된 것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가 통계에선 가장 멀 겁니다. 왜냐하면 불연속 공간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서 예를 들면 통계 분포라고 하면 우리가 아니야 이 얘기로 가면 안 돼요. 어쨌든 이 단어는 네네. 다른 단어 뭐 그런- 저도 AI는 되게 싫어요. 네네네. 아티피셜 이게 인텔리전스인가? 뭐 아티피셜은 맞지만 AN은 뭐 뉴럴넷 방법이죠. AI를 구현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그냥 뉴럴넷이 있고 딥러닝이 있는 거고 그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딥러닝이 AI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자 그러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 원래 사람들이 AI에 대해 기대하는 거랑 지금 우리가 그 딥러닝을 통해 제공하는 게 큰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애가 둘인데 그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린 시절 저를 기억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죠. 아빠들은 그렇잖아요. 어릴 때 보면 미래 만화책 항상 보지 않습니까? 21세기 얘기하는 거. 그 만화책 내용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미래예요. 거기에는 그 나와봐야 벽에 달린 테레비로 화상 전화하고 있어요. 미래라고 하면서 물론 아직 자동차가 날아다니지 못하지만 대신 운전은 자동으로 하잖아요. 그때 날아다니는데 운전 자동으로 못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그때 바라보는 미래에서는 로봇가 삐리릭 하면서 말은 하지만 작문을 한다거나 뭐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그림을 그려주고 이런 거는 또 그때는 없어요. 무슨 얘기하다 이게 나왔을까요 지금? 네, 오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원래 그럽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모든 변화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쵸.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5년 후를 예측을 한다라는 게 엄청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AI라는 말을 대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자라고 했는데 아마 30년 전에 사람들이 AI에 대해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의 뉴럴넷이 더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큰 차이가 있느냐. 이미 실효성은 이미 그쵸. 가지고 있다. 이펙티브하게는 이미 AI에 기대하는 걸 우리는 받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물론 용어는 안 좋아하지만 큰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고민은 하지만 어차피 재혼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뭐 몇 달 전에 뭐 6개월간 학습을 멈추되기 뭐 이런 그런 운동도 얘기가 있고 그 서명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자기네들이 검증했다고 있었지만 의도는 이해하겠고 어느 정도 공감은 휴가는 가고 싶겠죠. 네? 공감은 하지만 이게 되겠어 같은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이건 뭐 사실 뭐 전쟁 멈추시다 뭐 이 얘기도 여도 아니고 저도 그런 생각하면- 이미 이 LLM 챗GPT의 경제성이 이만큼 있다는 게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순간 이미 바뀌는 굴러가고 있다인 것 같아요. 온갖 자본이 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붓고 있을 맞아요. 거라 이미 저는 아무래도 그 규모를 주로 네. 보다 보니까 그 6개월 멈추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거보다 차라리 전인류한테 스마트폰을 일주일 동안 안 하자고 하는 게 더 나을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니, 하루 9시에 불 끄자고 해도 못 끄는데 이미 넘어갔죠. 그걸 하려면 10년, 20년 전에 얘기를 했으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0년, 20년 전으로 가서 그 굵직굵직한 논문들이 공개되지 않기를 막거나 뭐 그렇지 않은 한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처럼 진짜 몇 개 논문을 좀 공개 안 되게 막았다면 터미네이터. 근데 어쩔 수 없음. 저는 그런 변화는 약간 비가역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누군가는 계속 그것을 만들어낼 거고 그런 변화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천재가 나타나서 한 번에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뭐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도 맥스웰 방정식이 있으니까 탄생을 했던 것처럼 그냥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하드웨어 질문이긴 한데 요즘 사실 회사 사람들이 아까 엔비디아 주식처럼 네.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생각해봤을 때 그냥 기사 가끔 보면 그 머신러닝 전용 칩들, 딥러닝 전용 칩들 개발한다는 스타트업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되면 사실 GPU 자체가 약간 엄청 무식한 작업하는 거잖아요. 단순 그래서 막 그런 칩들이 생기면 엔비디아 같은 거 잘 안 되고 걔네들이 더 효율적으로 더 잘 되니까 엔비디아가 주식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칩 만들고 막 구글은 뭐 DPU가 있는 것 같고 우선 우리가 그 CPU랑 GPU 사이의 GPU 중에서도 이제 딥러닝에 사용되는 GPU 사이의 차이점이 가장 크게 보자면 여기 계신 분들 RISC, CISC를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딥러닝에 필요한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인스트럭션 세트에 해당되는 뭐 보통 CPU에 들어가는 인스트럭션 세트는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아니면 레지스터 복사하기, 옮기기 뭐 이런 인스트럭션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RISC는 좀 더 복잡한 명령들이 있죠. AVX라거나 MMX라거나 이런 것들처럼. 그것처럼 이 딥러닝에 사용되는 옵스라고 부르는 오퍼레이션들이 있습니다. 뭐 좀 작게는 20개, 30개에서 많게는 140개, 150개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모든 종류의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종류의 모델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약 150 정도의 옵스를 지원하는 칩을 만들면 돼요. 그럼 물론 지원 안 하고 다른 옵스들을 조합해서 그런 옵스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옵스 최적화된 옵스를 만들어서 많이 갖고 있으면은 훨씬 더 이제 빠른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훈련할 때 필요한 옵스가 따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할 때 필요한 옵스는 따로 있는데 그 후자는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도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뭐 보통 이런 앱이나 웹 서비스의 백엔드가 되는 그런 서비스에 필요한 지금 CPU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고 걔네들은 전기를 적당히 먹고 규모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얘네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는 이제 GPU 뭐 무식하게 크고 무식하게 전기를 많이 먹고 복잡하고 뭔가 시스템마다 다 유니크한 어떤 애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후자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어쨌든 AI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는 이 중간 부분 지금 비어 있는 거 전기도 적당히 있으면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처럼 그냥 좀 비용 부담 없이 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것들이 보통은 그런 뭐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죠. 적당한 수의 인퍼런스에 필요한 그 옵스들을 구현을 하고 그것들을 뭐 메모리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양자화를 잘 적용을 해서 아까 16비트 뭐 플로팅 포인트 말씀드렸는데 뭐 8비트 우리는 8비트 정수만 지원할 거야 이런 애들 그렇게 지원을 하면 모델을 이제 그렇게 컨버트를 하면 되니까요.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런 식의 시장들이 존재를 할 거라고 봐요. 지금 다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으로 이 세상을 다 치울 수가 없거든요. 세상이 너무 커서. 그리고 이 칩은 전기를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기도 어렵고요. 그럼 엔비디아의 미래는 그럼 어둡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엔비디아도 이거 할걸요? 그러겠네. 네. 오히려 더 좋은 위치에 있네요. 하기. 실제로 어찌 보면 원래 그 분야에 제일 처음 들어간 플레이어가 T4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이런 인퍼런스 전용 칩을 만들었었어요. 한 3, 4년 됐나요?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트레이닝했었죠. 왜냐면 엔비디아가 완전히 그런 인퍼런스에 특화된 칩을 만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쿠다는 또 다 들어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T4 이번에 L4가 나왔죠. 그 L4 같은 경우도 뭐 랭귀지 모델을 서비스하겠다. 그러면 L4 어마어마하게 좋은 인퍼런스 칩입니다. 가격도 엄청 비싸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미래
일단 이분들은 굴은 그 너무나 많은 유즈 케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화 칩을 만드는데도 아마 특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 시장을 다 채우지 못할 겁니다. 너무 커서.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한 벤더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서 전 세계 모든 서버가 한 벤더일 것으로 가득 찬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런 일은 심지어 인텔한테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선가 암드가 태어납니다. 옛날에는 태어난 것도 아니지. 일어나는 줄 알았죠. 인텔이가 그죠. 스스로 먹는 줄 먹는 줄 알았는데, 알았죠. 그래서 AMD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갑자기 바뀌었죠. AMD 떡상 막 리사순 누님 막 이러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의 헤게모니 주도권은 뭐 상당 기간 갖고 가겠지만 그리고 이 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엄청 많이 생길 거고 그 중에 또 몇 분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한판 붙자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지 뭐 권부심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글도 고생하고 있는 요새 같은 시점에 저희가 무슨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AI라는 게 어떤 특정한 분야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방법론에 가깝거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툴인데 이 툴로 온갖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천 시스템이나 이런 이미지 분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정말 사소한 것들에도 되게 사소한 종류의 뉴럴넷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전구를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소리에 반응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대충 분위기 봐서 이 사람이 좀 우울한 것 같네. 그러면 좀 조정을 한다거나 눈에 안 띄게 이런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엄청나게 저렴하게 들어가게 될 거고 베개가 좀 푹신해지게 하는 그런 용도로도 막 $5 이런 가격으로도 나가게 될 거고요. 실제로 MPU 시장에 보시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가속칩들 시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도 직접 만든 적이 있었고요. HTPU. 그 시장이 지금은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스냅드래곤이 내장을 해버리면 게 한쪽이 있고 다른 쪽으로는 화웨이가 이걸 $3에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3,000원, 4,000원, 4,000원이면 되는데 그래서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서 철수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사방에 깔리게 될 거고 뭐 너무나 많은 곳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인식은 크게 하고 있지 않지만 CPU 안에도 일부 들어갔거든요. AI 워크로드를 본격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올해 말쯤부터 나오겠지만 그런 용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인스트럭션 분기 예측하는 부분에도 지금 AMD CPU 같은 경우는 분기 예측 알고리즘에 AI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CPU에서의 명령을 처리하는데도 그런 되게 사소한 데부터 다 들어가고 있고 칩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 CPU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최근에 그 어마어마한 CPU들 이제 멀티코어, 매니코어로 갔죠 이제 그런 애들에는 AI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칩 안에. 문광영님도 인텔 메테오 레이크에도 SoC 블록으로 들어간다고. 네, 아예 하시네요. 이런 식을 AI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들도 이제 들어가고요. 아이리스가 기억하시나요? 그 내장 그래픽 카드? 그게 인텔 거. 예, 인텔에 들어갔을 때 아이리스도 원래 AI 가속이 돼요.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 MKLDNN이라고 원래 CUDNN은 쿠다를 사용해서 딥뉴럴넷을 하는 거고 MKLDN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텔이 직접 만든 딥러닝 라이브러리고 걔가 아이리스를 사용해서 CPU 안에 있는 GPU 가속을 하는데 인기를 못 걸었어요. 거의. 네. 그 굳이 그걸 해서 성능이 얼마나 오르느냐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근데 걔는 뭐 잘 살아 있습니다. 지금 원 API라고 리브랜딩도 했고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있으면 원 API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발전 그 분야도 지금 엄청나게 막 붙고 있는 오늘 아크 GPU도 새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냥 계속 모든 곳들이 계속 속도를 내고 있어요. 뭔가 들을수록 소프트웨어도 발전하고 있는데 머신러닝, 딥러닝 쪽에 하드웨어 회사들도 한동안 재패된 것 같다가 다시 열심히 여기저기서 노력하는 거 같나요? 그러네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드웨어 시장이 엄청 정규님이 보고 계신 건 엄청 더 크게 보고 계신 네, 것 그 같긴 하네요. 진짜. CPU 안에 일종의 뭐 아이리스처럼 통합 GPU 블록으로 들어간 것들을 처리한 부분도 있으면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쭉 나온 칩들을 보면은 인텔 같은 경우는 사파이어 뭐였더라? 사파이어 뭐였는데 사파이어 레피즈 같이 작년 11월에 발표를 했는데 제온 맥스 같은 칩들은 아예 CPU 안에 메모리를 128기가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캐시치곤 너무 크죠. HBM3를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갔다 왔다 하는 그게 이제는 대역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어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CPU 안에. 그 다음에 올해 초에는 MI200 그 AMD에서 발표한 건데 램 블럭을 가운데 두고 이쪽엔 CPU를 붙이고 이쪽엔 GPU를 붙여서 같은 메모리 어드레스를 공유하게 만들어서 GPU를 거대한 AI 코프로세서로 쓰는 개념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재작년에 발표를 했지만 이제서야 시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엔비디아 뭐 그레이스 오브 파워 같은 경우는 호퍼는 이 H100 칩이고요. 그레이스는 암 칩이에요. 암 칩인데 이 두 개를 메모리를 마찬가지로 공유를 하면서 이게 800기가로 서로 연결을 해버리고. 약간 이번에 애플 M2가 뭐 192기가라고 네, 자랑하더니 맞아요. 그거 다 비교도 안 그 되게 더 개념이에요. 높네요. 그 애플이 400기가로 서로 연결이 됐고요. 그 뭐라 그러지? 무슨 퓨전이더라? 버스가 울트라 퓨전. 네, 이름도 너무. M2 울트라? 네. M2 울트라가 뭐 두 개 붙여서 네, 그 울트라 퓨전 기술 같은 경우도 400기가로 서로 연결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이런 종류의 워크로드가 필요해진 게 사실은 다 AI 때문에 지금 가속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걸 받쳐주기 위한 AI 기술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램 대역폭 문제도 계속 생겨 주변 장치 대역폭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GPU를 더 이상 이제 PCI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통신하는 용도로는 안 되니까 다 내장을 시켜버린다거나 붙여버리고 CPU 코어 개수가 많아지니까 한 코어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대역폭이 너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CPU 코어가 막 지금 128개 막 256개 이렇게 늘어나니까요. 그거를 이제 중간에 일종의 캐시 메모리 비슷하게 쓰기 위해서 뭐 SRAM을 박을 수는 없으니까 HBM을 박고 이런 식의 발전들이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이제 배달이 되고 있고. 그럼 뭐 중간에 만드시려면 힘들겠네요. 드라이버 한두 개도 어려운데. 아니요, 저희는 뭐 좋습니다. 그럼 네, 그런 거 좋죠. 저희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배달만 제때 해주신다면 좋죠. 네. 아까는 공부 얘기할 때 다 공부할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다 공부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회사 특징 때문에 좀 미리 만지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인텔에서 아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아크를 시장에 나온 다음에 만지면 대응이 늦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VM 팜을 그쪽에서 제공을 해주면 우리가 거의 접속을 해서 그 칩을 써보는 거죠. 엔지니어링 샘플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미리 사용할 기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만져볼 기회들이 저 있는데. 그런 거 너무 궁금했는데 네. 그런 미리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는 네. 뭔가 이메일로 띵 날라오나요? 아니면 그런 건 전화로나요?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DGX 그 뭐라고 할까요? 밸리데이티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그 엔비디아가 직접 만드는 슈퍼컴퓨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A100이나 H100 8개 들어간 레퍼런스 노드예요. 거기서 사용이 검증된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그런 접근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들도 있고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인텔이 안 쓰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쓸 때 오픈비노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AI 같은 인퍼런스 할 때도 쓰고 뭐 이미지 처리 할 때도 쓰고 드론 군집 주행할 때도 쓰고 이런 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요청을 하면 네 그쪽에서 요청을 주시죠. 네. 주면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하바나 같은 경우는 인텔에서 하바나라는 하바나 랩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회사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AI 칩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가우디라는 칩을 만듭니다. 그 GPU 대신 쓸 수 있는 가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우디에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먼저 요청을 하는 거죠. 야 우리 가우디 좀 써보자 이런 식으로. 그럼 쓰게 해주는 건가요? 믿고? 그분들은 완전 좋아하시죠. 아, 그래요? 근데 그냥 제가 개인으로 할지 모르는데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이 파트너 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회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그럼 있습니다. 택배로 와요? 이일 준다고 하셨잖아요. 개발한 칩들은 그분들도 이제 샘플이 없고
또 이게 하드웨어 쪽으로 가면 인증을 안 받은 애들을 줄 수가 없어요. 뭐 PC 익스프레스 서티피케이션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인증이 안 된 애들이니까 엔지니어링 샘플을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시장에 나온 애들은 그냥 뭐 대여 형식으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팔기도 하죠. 사세요 이러고. AWS 서밋 가니까 네. 레브럴 부스에 그 CEO 에디션 네. 이런 뭐 그거 이렇게 있었죠. 네. GPU인가요? 뭐 이따만한 거 이렇게 딱 거치돼 있더라고요. 그 컴퓨터 그 GPU가 그 컴퓨터 컴퓨터였죠. 인셉션 그 무슨 2018년 말이었나 19년 말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년이었나 18년이었나 그때 저희가 우승을 했었거든요. 아, 그 네. AI 컨퍼런스에서 그 우승한 기념으로 받은 GPU인데 30장만 찍은 GPU였어요. 그래서 걔가 램 크기도 조금 미묘하게 다르고 그러니까 이름은 타이탄인데 성능은 V200보다 약간 쿠다코어가 더 많고 이 좀 스펙이 이상해요. 실제로 그냥 기계 이름을 찍어 보면은 뭐 엔비디아 타이탄 뭐 JHH 에디션이라고 나와요. 젠슨왕 에디션이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얘가 쿠다코어도 다르고 메모리도 좀 미묘하게 다르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랑 같이 물려서 쓸 수가 없어요. 혼자 튀어서.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컨퍼런스용으로 컨퍼런스 원래는 그걸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요번에 종민님 조인하시면서 아니 이런 걸 왜 지금 그 개발용으로 쓰시냐 들고 나가야지. 저는 이거 부스 딱 갔는데 이제 엔비디아 CEO 에디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안 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종민님이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게 이제 신정윤님 에디션인 줄 알았어요. CEO 에디션 이렇게 약간 레벨업에서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그 구글이 최초로 만든 컴퓨터 뭐 그런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몰래 해서 신정윤님이 만든 거를 여기 들고 왔나 보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랑 악수하는 사진 이런 걸 그렇죠. 이렇게 받는 사진 이런 거 딱 있어요. 다음에는 그 편지도 들어있거든요. 이걸 써서 뭐 인류 발전에 이바지해 주세요. 이런 편지 써서 주겠는데 액자랑 같이 한번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안 해가지고 GPU인데 뭐 이런 이런 느낌이라 지금까지. 유튜브에 혹시 그 질문이 조금 더 추가 올라왔는데 GPU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설명하셨는데요. 그들이 각각의 개발 환경들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종류의 표준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자. MPU를 개발하는 툴이나 아니면 뭐 컴파일러 같은 경우를 그런 경우들이 이제 뭐 LLVM 레벨에서 어떤 인스트럭션 셋을 맞춰주는 뭔가 표준 같은 걸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고 아니면 뭐 TVM 아파치 TVM처럼 뭐 다양한 종류의 중간에 이제 LLVM 그 다이얼렉트라고 해서 칩에서 특정 옵스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스펙만 칩에서 정의를 해주면 칩 밴더가 그 다음에 그 위에 옵스 실제 구현은 이제 제너럴 구현을 사용을 하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의 경쟁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개발사들이 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좋은 회사들은 이 좋은 회사, 좋은 환경이나 좋은 SDK들을 본인들의 경쟁력이다. 야, 쿠다보다 더 편하. 아니, 이럴 수가. 내 SDK 쿠다보다 더 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된 환경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곳들은 보통 소프트웨어 영향이 좀 딸리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죠. 물론 큰 벤더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인텔에서 MKLDN을 만들었다 지금 원 API가 됐다고 했는데 이 원 API는 인텔 칩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칩들이 지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인텔이 거의 하드캐리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어떤 통합된 가속 환경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들도 있고요. 근데 당분간 그런 게 뭔가 하나가 디팩터 스탠다드가 생겨서 끌고 나가는 거는 이 경쟁 시장 상황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연합을 해서 쿠다를 이기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없어요. 내가 쿠다를 이기고 싶어 하시는. 그게 그거요. 그렇게 되니까 쿠다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미 승자다. 네, 모든 벤더가 쿠다를 지원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2등, 3등 어떤 쪽으로 방향을 가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쿠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이런 그 뉴럴넷 가속 라이브러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느 정도까지만 맞춰준다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를 쓰기 때문에 본인들이 느낀 차이는 크게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옵스가 지금까지 계속 늘어났는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발표한 이후로 그게 확 느려졌어요. 왜냐하면 뭘 만들어도 그냥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한 옵스만 잘 지원되면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모델들은 그냥 잘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 트랜스포머라는 게 일종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에 필요한 옵스들이 몇 개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뭐 퓨전 옵스라고 그 옵스들이 이제 항상 2개 연속으로 나오는 거면 2개를 하나로 합쳐서 한 옵스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들을 해요. 그래서 가속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다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그 쿠다의 비슷한 라이브러리들이 그래서 못 나올 거냐 그런 환경은 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항상 뭔가 90%가 잘 되면 10%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 그 10%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그 경험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2등, 3등의 방향도 사실 쿠다 같은 걸 만들려는 방향으로 다들 가실 것 같고요. 그런데 옛날보다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만들 때 LLVM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처럼 그 이전을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언어를 하나 만든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나요. 근데 LLVM이 나오면서 그 언어 이하는 안 봐도 되잖아요. 프론트엔드랑 그렇죠. 예, 언어의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 뭐라 그러죠? 머신 트랜스파일링 쪽은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많아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이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쿠다도 약간 그런 영역에 접어들고 있고 다른 칩들도 그런 식의 어프로치들을 할 것 같다. 그 미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사실 쿠다를 안 쓰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픈 AI라거나 구글도 안 쓰죠. 네, 그러니까 사용자 서비스용으로는 드라이버를 제공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자체 솔루션을 씁니다. 펌웨어 레벨까지 내려가는 곳들도 어딘가는 있지만 이제 보통은 그 위에 아예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레벨부터 본인들이 직접 쌓아서 실제 하드웨어만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회사들로 가면. 그래서 듣기로 생각하면은 의외로 그 방면의 패권을 쥐고 있는 게 텐서플로우 같은 레이어에서 네. 그 레이어를 저희는 사실 개발할 때 텐서플로우를 써서 쿠다를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텐서플로우 그대로 쓰고 텐서플로우가 쿠다 말고 다른 인스트럭션을 다른 쪽으로 변환을 하는 걸 알아서 해준다면 사실은 많은 사용자들은 쿠다까지 안 쓸 수도 있기는 한 부분도 있기는 그렇죠. 해서 그래서 의외로 패권은 또 텐서플로우가 고삐는 텐서플로우가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엔비디아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모델을 개발하고 저장을 하면 뭐 온엑스 파일로 보든 뭘 만들든 그걸 이제 인퍼런스하는 툴도 있어요. 트라이톤이라고 있죠. 엔비디아가 만든 겁니다. 엔비디아 트라이톤에는 백엔드를 바꿔 끼울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엔비디아가 직접 만든 백엔드 중에서도 쿠다 안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은 쓰지만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재밌는 세상이죠. 네. 벌써 1시간 50분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뭐 얘기하실 거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오늘 정규님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맛있는 라면 볶기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나가는 길에 이제 과자 하나 더 집어 먹고 네. 과자가 많은 곳이라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분들과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과 재밌는 얘기를 해서 좋았고요. 저 나중에 또 집에 가면 이불킥을 하겠죠. 내가 뭔 소리를 하고 온 건가? 네. 진중한 자세로 말조심을 해야 된다고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 오늘도 망한 것 같아서 어차피 망한 거 어쩌겠냐라는 자세로 편하게 가겠습니다. 네, 편하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정규님의 그 기술에 대한 깊이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진짜 장난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 시청자 수가 제일 높았던 근래 그렇죠. 이렇게 계속 20명대를 유지하는.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올랐다 금방 또 내려가는 그러니까요. 게 네. 근데 저희는 지금 계속 한 15명 이상 계속 계신 것 같은 기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분들도 수고하셨을 텐데 네. 다들 들어주셔서 이상한 소리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거 유튜브 하는 거 여기 와서 알았어요. 팟캐스트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왔더니 여기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긴 시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